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설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회사 대표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만난 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인도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이후 첫 공식 활동입니다. 삼성 측은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이 부회장과 삼성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세명대 교양학부 이상휘 교수 그리고 이광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광호 기자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고됐던 대로 문 대통령 준공식에 참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준공식이 열린 이 노이다라는 도시는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남동쪽으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곳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네. 당초 지하철을 타고 가자 이렇게 정해진 행사는 아니었는데 이 현대로템이 만든 지하철이니까 한번 타고 가자 이런 식의 의미가 제안이 있군요. 네, 그 모디 총리가 좀 깜짝 제안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지하철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동한 양 정상은 공장 앞에서 이 양 정상을 기다리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요. 행사 직전 대기실에 있던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홍현철 삼성전자 서남아 담당 부사장을 따로 불러서 5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대는 아니었지만 따로 이야기를 나누긴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노이다 신공장 준공을 축하한다면서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이 멀리까지 찾아줘서 여기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면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준공식에서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노이다 신공장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제3국의 수출로 이어져서 한국과 인도 간 경제 협력의 결실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삼성 공장이 어떤 공장인 거죠?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 2년 동안 약 8천억 원 정도를 이 공장에 투자를 해서 네. 기존에 있던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을 기존 12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에서 2배로 증설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인도 현지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은 월 500만 대 가량에서 월 1000만 대 가량으로 역시나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인도는 그래서 이렇게 공장이 커지면서 베트남, 중국과 함께 삼성전자의 3대 스마트폰 생산 거점이 됐습니다. 월 생산 능력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삼성전자 최대 공장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은 13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서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쵸. 이 부회장이 지금 석방 이후 첫 공식 활동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앵커님 비산비아라는 말 아십니까? 비산비아. 비산비아. 이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아. 이 말을 해석하게 되면은 우유부단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유부단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 조선시대 때 명당을 찾기 위한 최적재적소의 장소가 비산비아입니다. 명당을 찾기 위한 최고죠. 네. 제가 왜 이 비산비아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번 이재용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바로 이 비산비아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숨어 있고 네. 삼성 측도 상당히 얻은 것들이 있고 청와대 측도 상당히 뭔가 부담을 해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관계자를 만날 때는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시간, 네. 그다음 스페이스, 공간, 그다음에 내용, 메시지, 네. 그다음에 누구를 배석시키느냐. 이 4가지 원칙에 부합해서 그것을 해석하는데요. 이 4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시간은 5분 만났습니다. 네. 5분 만났는데 사실 5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매직 타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 매직 타임이냐 그러면은 5분을 넘어선 10분이나 20분 가량 가게 된다 그러면은 많은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깊은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5분 내에 간다 그러면은 뭔가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5분 내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직 타임 5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입니다. 공간.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 공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 네. 별도 공간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네. 지도자가 행사장에서 그냥 악수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별도 공간에서 만났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메시지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 달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은 충분히 여기에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누가 참석했느냐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데요. 조한기 부속실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내에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별한 의미를 해석하지 마라. 예. 여기에 정책 비서관이 아마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역시 삼성과 화해무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한기 제1부속실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니까 과도한 해석은 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일부러 배속시켰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예, 그냥 일상적인 것이다. 교수님 한 가지 빠뜨리셨는데 메시지. 예. 한국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 인도 공장 준공식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저는 사실 인상 깊게 들었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좀 바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제 혁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혁신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건 역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 굉장히 같아서요. 크죠. 메시지가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것은 삼성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삼성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이 뭐 시간이 짧든 의미든 의미든 경제 정책의 기조가 변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경제에 대한 소득 성장 주도 정책, 그다음에 혁신 정책 이 두 가지 축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책을 변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모르게 지도력에 대한 상당히 훼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 경제적 의미를 이제 같이 두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이재용 회장을 만나게 되면은 이 적폐청산 작업이 다 끝났지 않느냐. 삼성에 대한 이제 압박 강도가 느슨해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반재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 가치,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 경제 시장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소매 판매라든가 그다음 투자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2, 3개월 계속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임금 저소득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임금 저임금 협상에 대한 부분이 16.4% 인상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의 근로자 일자 수가 급감하고 이런 악조건이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삼성에 대한 역할 이 부분 그리고 이번 이 인도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영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외부로부터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부분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과 또 이재용 부회장 만남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삼성이 현 정부에서 각종 규제에 직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풀어갈 숙제가 상당합니다.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삼성은 뭐 수많은 계열사를 예. 가지고 있는 만큼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 다양한 그 문제 직면에 있는데요. 네. 예. 뭐 대표적인 게 오랫동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해왔던 지배구조 관련 문제인데 여기에 최근 몇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예. 우선 뭐 삼성증권 배당 사고 문제는 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고요. 금융위 차원의 제재도 조만간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이번 달 안으로 금융위에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압수수색이 일부 계열사에 진행이 됐었죠. 뭐 전방위적 압박이라는 말이 지금 딱 맞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기자가 지금 언급을 해서 어제 윤석근 금감원장이 개혁과제 발표를 하면서 네. 삼성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증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윤석근 금감원장의 내부 통제 관리 이 4년 만에 다시 이제 제를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금융 회사에 대한 기본 업무는 물론이고 인사, 예산 집행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다시 부활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회사들의 지분 구조 여기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해서 검산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계와 학계, 법조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가 이 해석이 다 이제 제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가에서는 김성주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의 문제 본질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이 부분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의 주식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 것이고 네.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뭐냐 그러면은 수년 내에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 매각하든지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30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 측은 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또 지분에 대한 매입 부분이 잘못된다 그러면은 헤지펀드들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네. 이제 법조계에서도 실질적으로 금융 당국이 이야기하는 금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이해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지분의 방어에 대한 퇴세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몰아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지금 금감원 쪽에서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경직시키는 그런 악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네. 또 어제 윤 금감원장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감리 조치안을 두고는 원안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일단 금융감독위의 정선위에 네. 대한 공고 조치 자체를 이제 거부한 셈이죠. 좀 이례적이라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금융감독위는 사실 공무원 조직이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서 준공무원이라 봐야 되죠. 일종의 이제 국영기업에 대한 공기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감독 기능이 있는 금융감독위의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처리 부분들을 수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가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들이 지분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취득 당시에 원가를 평가하느냐, 아니면 네네. 시가를 평가하느냐 그렇죠. 이 두 가지 평가인데 지금 금감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2012년 바이오로직스가 설립할 당시에 장부가로 했는데 2015년에 상장을 할 때 보니까 이것이 그렇죠. 시세로 공개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에 여기서 한 대한 3천억 이상의 이제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걸 예. 분식 계획을 본다라는 네. 것이고 삼성 측에서 여기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 그러면 당시에 주식 공개를 할 때 우리는 금감원의 질의를 통해서 그렇죠. 예. 질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분식회계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삼성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냐. 재벌에 대한 어떤 지분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관련해서 좀 맞물려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서서 이제 금산분리법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예. 여당이 이제 보험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강제로 이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삼성을 타깃으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 다양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만 개정안들의 공통적인 골자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뭐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팔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소위 그 3% 룰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는데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회사 총 자산의 3%까지만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 자산을 지분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보험료로 그룹 배불리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그런데 이 3%를 측정할 때의 계산법을 보면요. 여기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야기했던 네. 그 시가와 취득가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 회사의 총 자산을 계산할 때는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3%를 측정할 때는 취득가로 계산을 합니다. 네. 이걸 삼성생명에 대입을 해보면 삼성생명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30여 년 전에 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총 자산은 크게 불어나는데 그 3% 룰에 들어가는 그룹관계사 주식 가치는 30년 전 가격에 고정돼 있다 보니까 저촉이 안 되겠군요. 네, 이 3%보다 계속해서 숫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오르면 그 보험업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삼성생명은 이 30년간 오른 삼성전자 주식 가격을 반영해서 전자지분 약 14조 3천억 원 정도를 팔아야 되고요. 삼성화재는 1조 6천억 원 가량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자체의 손해는 물론이고 총수의 지배 구조까지도 흔들릴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교수님, 예. 이게 삼성그룹을 겨냥한 법안이다라는 거는 뭐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지금 지배 구조를 본다면 시간도 부족하고 당장 이게 현실화됐었을 때에 삼성전자라는 게 그룹의 뭐 어떻게 보면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일단 뭐 추가 재원 30조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분 네. 매각이 안 되게 된다면 그 도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경영방금 장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좀 미비합니다. 네.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뭐 소로본이라든가 이런 그 헤르메스라든가 이런 그 해외 투기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자본시장이 개방이 됐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해할 수 있는 적대적 이면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장치가 아직까지 미비해요. 이런 상태에서 지분 매각을 그냥 방어 장치가 없이 했으면은 그러면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경영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금산분리 원칙에 사실 어긋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금산분리라는 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교차 지배를 이제 막겠다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금산분리에 대한 이 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과도한 지분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네. 과도한 지분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3% 당시 취득 원가를 했는데 20년 가까이 삼성전자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네. 올라갔는데 이걸 가지고 3% 룰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어떻게 시가를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삼성 측의 변명도 상당히 일리 있는 변명이고 실질적으로 좀 많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최소한의 이런 것이거든요. 국가와 기업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국익의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을.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국익 차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분에 대한 경영권 방어 차원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제도적 차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어젯밤 8시였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삼성과 현 정부의 관계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희 교수, 이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